저는 차로 서울까지 30분 거리에 혼자 살면서 곧 40대 중반을 맞이하는 여자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참 묘한 순간들이 찾아오잖아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그 말, 전 늘 허풍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로 마주치게 될 줄은 몰랐죠. 그것도 아주 뜻밖의 자리에서요. 처음엔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점점 웃음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다리가 제 거였거든요. 이 재밌는 얘기 꼭 들려드리고 싶네요. 저는 늘 평범하게 살아왔어요. 어릴 때부터 유난히 튀는 것도 없었고, 그렇다고 특별히 모난 구석도 없었어요. 그냥 무난한 애, 그런 식으로 불렸달까요. 성적도 중간, 친구 관계도 무난, 성격도 차분했어요. 제 인생을 돌이켜봐도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재밌게 풀어놓을 만한 이야기가 딱히 없었거든요. 수능날 배탈이 나서 시험 보는 중에 식은땀을 줄줄 흘렸던 정도. 그래도 망치진 않았어요. 오히려 그날은 진짜 인간 승리였죠. 배를 부여잡고 끝까지 찍은 영어 듣기 문제까지 맞췄으니까요. 그 외엔 그냥 평범 그 자체였어요. 사실 저는 그 평범함이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다들 평범한 게 제일 어렵다, 평범하게 산다는 건 안정적이라는 뜻이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 삶의 평범함이 오히려 제 무기라고 믿었어요. 문제는요, 인생이란 게 꼭 이렇게 믿음직스럽게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평범했던 제 인생에도 영화처럼 뒤통수를 칠 사건이 생기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대학교도 제 성적에 딱 맞춰갔어요. 남들이 거긴 괜찮네 할 정도의 학교였지요. 대학 생활도 무난했어요. 학점은 늘 평균 이상, 친구들이랑 회식도 적당히, 연애도 평범하게 한두 번 했죠. 그렇게 대학을 마치고 또 남들처럼 취업 준비를 했어요. 취준이라는 게 별거 있나요?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러다 운 좋게 중소기업 하나 붙었어요. 연봉은 많지 않았지만 매달 월급 들어오고 밥 굶지 않고 사는 데엔 아무 지장 없었죠. 그렇게 입사 3년 차가 될 때까지 제 인생은 정말 기계처럼 굴러갔어요. 아침에 출근, 점심 도시락, 저녁 야근, 그리고 집. 주말엔 TV 앞에 붙어서 누워만 있다가 월요일 아침이 오면 또 눈뜨기 싫어지던 그런 일상이요. 그때 생각했죠. 이게 뭐가 평범이에요? 이건 지루함의 끝이지. 저는 그때 진심으로 재미란 게 뭐였는지 잊고 살았어요. 일에 치여 살다 보니 제 자신이 없어지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어느 날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뭔가 하나라도 배워보자. 사람들이 요즘 요가, 필라테스, 도예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물이 좋았어요. 어릴 때 수영장에서 튜브 타고 노는 거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수영이나 해보자 싶어서 바로 등록했어요. 근데 시간대가 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더니 데스크 직원이 오전반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회원님, 초급반은 오전반이 제일 인기가 많아요. 지금 몇 자리 안 남았는데 원래 이렇게 자리 안 비거든요. 근데 시간이 너무 일러서요. 이 시간에 운동하고 회사 가서 앉을 자신이 없는데요. 오히려 직장인 분들이 많이 찾으세요. 이른 아침에 운동하고 회사 가면 뇌가 빨리 깨어나서 효율이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가요? 그럼 추천해 주시니까 오전반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그렇게 시작된 제 취미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죠. 아침 수영반에 등록했는데 그게 새벽 5시 반이에요. 회사 출근하기 전에 운동이라니 솔직히 처음엔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데스크 직원이 말했던 것처럼 물속에서 팔다리 휘저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이상하게 상쾌했어요. 몸이 피곤한 대신 정신은 맑아지고 출근길에 버스 타면서 오늘 하루 나 좀 괜찮다 이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수영장에서 남편을 만났지요. 그 사람은 수영 강사였어요. 오전 초급반 담당이었는데 튜브에 둥둥 떠다닐 줄만 알았지. 수영은 전혀 못하던 저한테 기본부터 차근차근 알려주던 사람이었어요. 처음 봤을 땐 진짜 강사답게 생겼다 이런 느낌? 키도 크고
어깨 넓고 말투도 친절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전반 아줌마들이 난리가 아니었죠. 현우 강사님, 오늘은 저 병 한번 보여줘 봐요. 난 진짜 그거 하는 게 제일 멋있더라. 강사님, 진짜 여자친구 없어? 내가 우리 딸 한번 소개시켜 주게. 응? 뭐 이런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어요. 마치 팬미팅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때는 진짜 웃겼어요. 저는 이제 막 태어난 새끼 수달처럼 물속에서 허우적대다 코로 물 먹고 킥판 잡고 발차기 하다가 벽에 부딪히고 있는 와중에 옆자리 아줌마들은 다들 여유롭게 헤엄치다가 강사한테 까르르 거리며 말 걸고 괜히 손 한 번 더 잡으려고 줄 서 있더라고요. 그 꼴 보면서 속으로는 수영이나 하지 참 별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들 들이대냐 생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꽤 잘생겼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사람이니까 예쁜 얼굴 보면 시선이 가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침 수영장이라는 게요. 생각보다 경쟁이 치열하더라고요. 물 위에서 운동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안에도 서열이 있었어요. 누가 오래 다녔는지 강사랑 얼마나 친한지 은근히 눈치 싸움이 있었죠. 오전반 아주머니들은 그 세 개의 주류였어요. 40대, 50대. 애들 다 키워놓고 자기 관리하러 오는 분들. 그러니 그곳이 그분들의 커뮤니티였던 거죠. 저는 그냥 운동하러 온 거였거든요. 뭐 누구랑 눈도장 찍을 생각도 없고 사람들하고 친해질 마음도 없었어요. 수영 끝나면 바로 샤워하고 출근. 그게 다였죠. 근데 그게 오히려 문제였던 것 같아요. 괜히 잘난 척한다고 느꼈나 봐요. 말수 적고 혼자 다니는 게 그분들 눈엔 재수 없게 보였을지도 모르죠. 저는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그냥 제 코스로만 갔어요. 근데 사람 마음이 또 그렇잖아요. 혼자 있고 고독해 보이면 강사들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강사님이 저한테 말을 걸 때가 종종 있었는데 아주머니들은 그 아주 잠깐을 못 견디시더라고요. 민정 씨, 오늘 팔각도 좋네요. 그 자세 유지해서 반바퀴만 돌아볼게요. 강사님, 저도 자세 좀 봐주세요. 저도 팔각도 고쳐야 되는데요. 아, 네. 이것만 봐드리고 바로 갈게요. 그럴 때마다 물속이 갑자기 더 차가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시선이 찌르는 것처럼 느껴졌죠. 심지어 그날은 수업 끝나고 샤워하러 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일부러 제 어깨에 물을 팍 튀겼어요. 어머, 아가씨 미안. 물이 좀 튀었네. 아, 괜찮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 보니까 별로 안 미안해 보이더라고요. 제 뒤에서 킥킥대며 서로 눈짓 주고받는 게 너무 뻔했어요. 그날따라 좀 속이 상했어요. 다음 날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니까 수영장 가는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래도 이미 등록도 했고 결국 수영이 개인 운동이니까 참았죠. 그런데 그날은 좀 심했어요. 제가 코스 끝에서 물속에 서 있었는데 아주머니들이 일부러 제 앞을 막아서는 거예요. 아가씨, 아직 규칙 잘 모르나 본데 여긴 우리 자리예요. 젊은 친구는 저쪽으로 가주면 좋겠네. 여기 그런 규칙이 있었나요? 저는 데스크에서 들은 얘기가 없어서요. 아, 그래요? 그럼 오늘만 양보 좀 해요. 강사님이 우리 자세 봐주신다고 하니까는. 그렇게 말하면서 일부러 제 앞에서 발을 차는데 얼굴에 물이 확 튀었어요. 그때 진짜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이건 좀 아닌데 싶더라고요. 수업 도중에 그냥 나와버렸어요. 물속보다 사람들 사이가 더 숨 막혔으니까요. 그래서 샤워하고 나왔는데 강사님이 저지만 간단히 걸친 채로 로비 근처에서 서 있더라고요. 수건을 목에 걸고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민정 씨, 어디 아파요? 수업 중간에 나가셔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요, 그냥 기분이 좀 그래서요. 혹시 수업 중에 제가 뭐 불쾌하게 해드린 게 있나요? 불편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아휴, 제가 강사님 때문에 왕따 당하잖아요. 눈치 없이 묻는 것도 짜증이 나서 제가 툭 던지듯 말했는데 그 사람 표정이 순간 딱 굳었어요. 뭔가 모르진 않았나 봐요.
대충은 눈치채고 있었던 눈빛이었죠. 그랬어요? 나 참, 회원님들께서 좀 짓궂은 부분들이 있으세요. 제가 입장상 강력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죄송하네요. 괜찮아요. 제가 강사님이어도 뭐라고 못했을 거예요. 뭐 운동만 하면 되죠. 그냥 오늘은 좀 힘들어서 나온 거예요. 그래도 이대로 두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요. 민정 씨만 괜찮으시면 수업 시간 바꿔드릴까요? 그게 오전밖에 시간이 안 돼서요. 그럼 저녁반은 어때요? 회사 끝나고 오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저녁에도 제 수업 있거든요. 그 말 듣고 잠깐 고민했어요. 저희 회사가 칼퇴근을 꼭 지키는 룰이 있긴 했거든요. 시간이 늦거나 하진 않겠지만 운동까지 하고 집에 가면 너무 피곤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오전반 아주머니들 눈치 보며 물속에 서 있는 것보단 낫겠다 싶었죠. 음, 그럼 저녁반으로 바꿔볼게요. 좋아요. 그럼 제가 담당으로 넣어드릴게요. 그날 이후로 제 하루 리듬이 바뀌었어요. 회사 끝나고 집 가는 대신 운동 가방 들고 수영장으로 향했죠. 저녁 시간의 수영장은 오전이랑 완전 달랐어요. 사람도 훨씬 적었고 분위기도 차분해서 더 좋더라고요. 강사님도 여전히 친절했어요. 근데 오전이랑 달리 저녁엔 좀 더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더라고요. 회원이 적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어졌죠. 민정 씨는 직장 다니시죠? 하루 종일 앉아 있으니까 허리 아프시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수영 시작했어요. 앉아 있으면 꼼짝도 안 하게 돼서요. 저도 예전엔 사무직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는데 물속에 있으면 그 피로가 싹 풀려요. 그래서 강사가 되신 거예요? 그게 반은 맞고 반은 도망이에요. 회사 생활이 너무 안 맞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말을 섞었어요. 서로 회사 얘기, 일 얘기, 가끔은 영화 얘기도 했죠. 저는 그때부터 수영이 재미있어졌어요. 단순히 운동이 아니라 하루 중 가장 편한 시간이 됐거든요. 그리고 원래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고 하잖아요. 제가 수영에 재미를 붙이니까 실력도 승승장구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오리발을 끼우고 자유자재로 수영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래서 더 이상 수영을 배울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며칠 뒤 문자 한 통이 왔어요. 민정 씨,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아요? 밥이라도 같이 먹을래요? 저는 이제 못 만나겠구나 정도로 생각했는데 강사님은 못내 아쉬웠는지 데이트 신청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연락을 받고 내심 참 좋았죠.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싹 틔우게 됐어요. 남편이랑은 1년 정도 연애했어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서로 너무 잘 통했고 금세 결혼을 약속하게 됐죠. 그리고 결혼식 날 하객으로 오신 분들 중에 꽤 반가운 얼굴들도 있더라고요. 바로 수영장 오전반 아주머니들 앞줄에 떡하니 앉아서 저를 훑어보더니 쑥덕대고 있었죠. 그럴 줄 알았지. 결국 둘이 될 줄 알았다니까. 역시 젊으면 못 이긴다더니. 그래도 잘 어울린다 그래. 그 말이 축하 같기도 약 올리는 소리 같기도 했어요. 근데 속이 묘하게 후련했어요. 그 아줌마들은 당연히 나이도 40에서 50대 유부녀였지만 그래 결국 아주머니들의 연예인 강사님은 내 남편이 됐지 하고요. 그때만큼은 진짜 세상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유치한 생각이긴 하지만 수영장에서 당했던 서러움이 한 번에 씻겨나가는 느낌이었거든요. 결혼 후엔 생각보다 평탄했어요. 남편은 결혼하고서도 꾸준히 부지런했어요. 매일 새벽 남들이 아직 다 잘 시간에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일하러 가니까요. 나 간다. 오늘도 새벽이야? 월요일이라 오전 수업 2타임이랑 오후 하나. 밥은 챙겨 먹고 가. 또 편의점 김밥으로 때우지 말고. 알았어. 우리 와이프는 잔소리 요정이네. 그렇게 웃으면서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규칙적인 생활 덕분에 저도 마음이 편했어요. 월수금엔 새벽 출근, 화목토엔 오전에 나가서 오후 3시면 퇴근. 늘 똑같은 루틴이었거든요. 아무래도 강의 일정 때문에 널뛰는 근무 시간이긴 하지만 중간중간 쉬는 시간도 많았고 벌이도 나쁘지 않았어요.
물론 그 나이대 직장인에 비하면 노동의 대가에 비해 많다는 느낌은 안 들었지만 우리가 나중에 아이를 낳고 살아도 충분히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는 됐으니까요. 근데 딱 하나 거슬리는 게 있었어요. 수영 강사라는 직업이 그랬어요. 회원 관리라는 게 결국 사람 상대잖아요. 여자 회원들이 집적되는 걸 막을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그러시진 않겠지만 헬스 트레이너들이 유사연애 하면서 수강권 끊게 하는 시기라고 말하면 아시겠죠? 당신은 여자 회원들이랑 너무 편하게 지내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떡해. 그게 내 일인데 친절하게 해줘야 재등록을 하지. 그건 알겠는데 하트 이모티콘까지 보낼 필요는 없잖아. 하트 하나 좀 뭐 어때? 민정아, 이모티콘 하나에 그렇게 예민하게 굴지 마. 그때는 그냥 일이라니까 하면서 넘겼어요. 근데 그게 자꾸 쌓이니까 나중엔 숨이 막히더라고요. 결혼하고 3년 동안 남편의 휴대폰은 한시도 쉬질 않았어요. 문자, 톡, 전화. 밥 먹다가도 울리고 드라마 보다가도 울리고. 처음엔 신경 안 썼는데 나중엔 알림 소리만 들어도 짜증이 막 치솟는 거예요. 당신은 주말에도 하루 종일 전화기만 붙잡고 있네. 진짜 수강생 맞아? 그래, 일하는 거잖아. 나도 계속 얘기하기 지친다, 민정아. 지치는 사람이 누군데 일이면 일답게 좀 해. 사람 헷갈리게 하지 말고. 민정아, 그만 좀 해. 내가 무슨 바람을 핀다고 그러냐? 나 숨 좀 쉬자. 남편이 자꾸 이런 식으로 잘못 하나도 없는 것처럼 굴고 오히려 제가 일하는 것도 이해 못 해주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저희 사이에는 싸움이 끊이질 않았죠. 심지어 신혼 초엔 너 신경 안 쓰이게 조정해볼게 하던 사람이 결국 말만 번드르르하게 해놓고선 3년쯤 지나니까 오히려 저한테 너 의처증 생긴 거 아니야? 이러더라니까요. 그런 저희 사이를 아시는지 모르는지 시댁에서는 눈치 없이 계속 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30 중반이 넘어가니까 자연스럽게 나올 법한 얘기긴 했지만 저흰 요즘 대화도 줄고 잠잘 때도 서로 등을 돌리고 자고 있는데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또 저한테 병원을 가보라면서 제 탓인 것처럼 하시는 거죠. 제가 그 상황에 스트레스를 안 받겠냐고요. 남편이나 시댁이나 그러다 보니 저흰 그냥 맨날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람은 절대 아니라며 저한테 의처증이니 뭐니 막말하던 사람이 결국 저한테 꼬리를 잡혔는데요. 그게 또 드라마처럼 대단한 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소 같던 날이었어요. 사실 그전부터 낌새가 있긴 했었거든요. 요즘 들어 이상하게 강의 끝나고 강사들끼리 회식이 잦은 거예요. 두세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최근에 일주일에 서너 번씩 회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회사원도 아니고 강사들이 무슨 회식을 그렇게 해요? 요즘은 왜 이렇게 자주 늦어? 단골 회원들이랑 모여서 강사들 다 같이 회식 좀 했어. 회원이랑 회식을 해? 강사들이랑 다 같이? 홍보도 하고 친해져야 재등록하지. 당신도 우리 센터 커뮤니티 알면서 왜 그래? 그러면서 당신은 원래도 운동 혼자 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원래 이렇게 자주 있었다고 하는데 그 말투가 참 얄밉더라고요. 원래도 가끔씩 너는 아주머니들한테 살갑게도 안 굴고 혼자 있는 걸 편애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저를 까내리는 말을 하곤 했거든요. 그러니 이런 말을 하면 제가 더 말을 못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거기 강사님들 다 자기 관리 철저히 하고 근손실 무섭다면서 몸매 관리하느라 술도 입에 안 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인간들이 일주일에 3번씩 회식이라니 이상하잖아요. 그때부터였어요. 기분 탓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 게요. 거기다가 돈을 어디다 쓰는 건지 생활비라고 내놓는 돈도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이건 생활에 관련된 문제니까 한번 짚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것도 얼렁뚱땅 넘기려고 하는 거 있죠? 여보, 요즘 생활비 넣어두는 게 왜 이렇게 줄었어? 아, 미리 말하는 걸 깜빡했네. 미안해. 이번 달엔 회원이 좀 빠져서 좀 적게 넣었어. 이번 달뿐이 아니잖아.
확인해보니까 엄청 들쭉날쭉 넣고 있던데. 그리고 회원 좀 빠졌다고 월급이 줄어? 당신 고정급에 인센 받는 거 아니었어? 최근에 수당제로 바뀌었거든. 아, 진짜 복잡하다, 나도. 그런 중요한 건 미리 말했어야지. 여보, 우리 부부야. 이런 건 미리 공유해줘야 할 거 아니야? 공유하든 안 하든 내 월급이 다시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뭐. 아무튼 미안해. 그 말 듣는데 진짜 속이 터지더라니까요. 이런 중요한 걸 부부 사이에 얘기를 안 하면 무슨 얘기를 하고 살겠다는 거냐고요. 월급도 월급인데 자기가 생활비 매달 넣고 싶은 만큼만 찔끔찔끔 넣어두고선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것도 진짜 얌체 같지 않나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드디어 일이 터진 겁니다. 그날도 남편이 회식인지 뭔지 때문에 귀가가 늦는 날이었어요. 문이 덜컥 열리더니 남편이 휘청거리며 들어왔죠. 코를 찌르는 술 냄새. 보자마자 알겠더라고요. 오늘은 평소보다 더 취했구나. 아이고, 오늘은 아주 진탕 마셨네. 얼른 씻고 자. 옷 줘. 내가 걸어둘 테니까. 아, 고마워. 역시 우리 여보가 최고다. 최고. 그 사람이 힘없이 자켓을 벗어서 제 손에 쥐어줬는데 주머니에 뭐가 많이 들었는지 묵직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주머니에 든 것 좀 빼주려고 자켓을 거실 의자에 올려두려는데 주머니에서 핸드폰이랑 잡동사니 그리고 반쯤 구겨진 영수증이 있었어요. 그걸 무심코 펴서 보다가 눈에 들어온 글자 하나에 굳어버렸죠. 오늘 날짜로 모텔에서 결제된 카드 영수증이었어요. 저는 그 종이를 든 채로 남편을 봤어요. 남편은 옷을 벗으며 씻으러 가려다가 제 표정을 보고 멈칫했죠. 이거 뭐야? 뭐? 아, 이거 모텔 영수증이잖아. 오늘 날짜네? 회식? 훅 키고 있네. 야, 너 바람 피우지? 아, 아니야. 술 먹고 집에 오다가 피곤해서 잠깐 쉬었어. 쉬었어? 뭐 당신은 강의 시간에 술 먹었나 보네? 어떻게 이 시간에 모텔을 가지? 당신이 한창 회식하고 있어야 할 시간인데. 아니야, 진짜 오해야. 회원이랑 얘기 좀 하다가. 회원이랑 얘기를 모텔에서 해. 야, 대단한 서비스 정신 납셨다. 그치? 그 사람 눈빛이 흔들리더니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취해서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게 보였죠. 평소 같았으면 대충 둘러댔을 텐데 오늘은 술 기운에 그게 안 되나 봐요. 저는 자켓을 뒤집었어요. 손에 잡히는 게 휴대전화더라고요. 비밀번호야 이미 알고 있었죠. 화면을 켜는 순간 그 사람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어요. 뭐야, 남의 핸드폰은 왜 갑자기 보는데? 그거 내려놔. 왜? 내가 보면 안 되는 거라도 있어? 그가 제 손에서 폰을 낚아채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화면 위로 메시지 창이 떠 있었죠. 오늘 너무 좋았어요. 다음엔 더 오래 있고 싶어요. 같은 말들과 함께.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혹시나 했는데 그걸 보는 순간 그 혹시나가 얼마나 멍청한 희망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이제 할 말 있지? 어차피 잡았다 해봤자 다 봤어. 민정아, 진짜로 실수야. 술김에 한번. 웃기고 있네. 됐어. 너는 뒤에서 이짓거리 하면서 그간 나한테 일하는 거 이해도 못하느니 의처증이니 한 거야? 너 양심은 있냐?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면서 내 탓을 했어? 나 너 같은 놈이랑 더는 못 살아. 이혼해. 민정아, 내가 진짜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진짜로 미쳤었어. 그 사람한테 마음도 없고. 이혼하자. 위자료는 두둑히 준비해. 나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야. 그 말에 남편 표정이 확 무너졌어요. 한숨을 쉬더니 그제야 포기한 듯 고개를 숙였죠. 순간 그 눈빛에서 미안함이 아니라 체념이 보였어요. 마치 이쯤에서 그냥 끝내자 하는 계산 같은 거요. 결국 저는 그냥 남편이랑 합의 이혼했고요. 그거 하면서 위자료는 신혼집 뜯어냈네요. 그렇게 모든 게 끝났어요. 제 결혼 생활은 그렇게 허무하게 정리됐지요. 물론 거기서 끝낼 생각은 없었어요. 합의 이혼은 했지만 그 상간녀를 못 본 채 넘길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혼 전에 상간녀 소송을 걸었었죠. 이미 증거는 충분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소송 중에 그 여자가 직접 연락을 해오기도 했어요.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지만 제가 굳이 만나줘야 하나요? 그냥 변호사 통해 얘기해라 하고 법대로 진행했죠. 결국 재판에서 위자료가 1200만 원이 나왔고요. 저는 그렇게 이혼을 하며 집과 함께 1200만 원을 추가로 얻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할 만한 건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더 혼자 남은 집이 적막하더라고요. 그 집에 살면서 꼴도 보기 싫은 전 남편을 추억하게 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집도 팔아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원룸으로 이사를 했고요. 거기서 평생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보자며 새 인생을 시작할 다짐을 했죠. 이혼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돈이 꽤 남더라고요. 위자료로 받은 집 팔고 남은 돈도 있고 상간녀 소송에서 챙긴 돈까지 싹 합치니까 어지간한 목돈이 된 거예요. 은행에 넣자니 이자는 콧구멍만 하고 적금은 넣어봤자 티도 안 나고 그때 주변에서 친구들이 하도 뭐라 그러더라고요. 야, 너 그 돈 그냥 묵혀둘 거야? 요즘 다 코인이나 주식해. 넌 그런 것도 알아? 난 처음 들어보는데 그거 뭐 무서운 거 아니야? 너도 들어본 적 있을걸? 생각보다 엄청 어려운 건 아니야. 다들 공부 안 하고 시작해서 그래. 괜찮은데 그냥 넣어두고 잊고 있으면 돼. 넣고 있는다고? 내 돈인데 잊으라니. 에이, 그것도 있는 사람들이나 아는 거지. 야, 지금 너가 그 있는 사람이잖아. 어차피 없었을 돈인데 한번 해봐. 그 말 듣고 처음엔 웃었거든요. 근데 밤에 누워 생각해보니까 괜히 솔깃한 거예요. 그래, 뭐 얼마나 어렵겠어? 다들 하는데 나라고 못하겠냐? 그 마음으로 시작했죠. 그렇게 계좌를 만들고 코인 거래소에 가입했는데 처음엔 진짜 눈 돌아가겠더라고요. 숫자가 오르락내리락 미친 듯이 뛰니까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엔 그냥 귀찮아졌어요. 잊을수록 잘 된다는 말이 이상하게 설득력 있어 보여서 진짜로 안 봤어요. 그냥 방치했죠. 그렇게 몇 년이 흘렀는데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전 세계가 난리였는데 이상하게 제 계좌만 잔치였어요. 뉴스에서는 폭락이라더니 제 건 폭등이더라고요. 계좌를 보면서 말문이 막혔어요. 야, 이게 뭐야? 이 숫자 잘못 찍힌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뭘 했어. 넣고 잊으라니까. 너 나한테 크게 한턱 쏴야 하는 거 알지? 진짜로 그때 알았어요. 운이 이렇게 따를 수도 있구나. 평생 땀 흘려 벌어도 못 모을 돈이 제 눈앞에 찍혀 있었거든요. 그 돈을 계속 묶어둘 용기는 없었어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돈을 빼서 건물 하나 샀어요. 위치는 딱 중간, 대로변도 아니고 구석도 아닌 곳. 그래도 1층에 20년 넘게 있던 슈퍼가 있으니까 든든했죠. 여긴 세입자 관리 잘 돼요. 슈퍼도 오래 했고 2층은 사무실 들어가 있어서 공실 걱정 없어요. 그래요? 뭐 월세 꼬박꼬박 들어오면 됐죠 뭐. 그렇게 대출 좀 끼고 건물주가 됐어요. 월세 받아서 대출 갚으면 남는 것도 있으니까 진짜 인생이 조금 달라진 느낌이더라고요. 그게 제 나이 40 초반이었어요. 이혼한 지 5년쯤 됐을 때요. 주변에서는 그때부터 재혼 얘기를 꺼냈어요. 40대의 건물주라니. 이혼 이력이 있는 건 큰 하자도 아닌 거죠. 애도 없고요. 하지만 저는 그닥 재혼 생각이 안 들었어요. 한번 해봐서 그런가 저는 혼자 사는 게 더 체질에 맞는다는 걸 깨달은 뒤였거든요. 그렇게 혼자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슈퍼 주인 할머니가 찾아오신 거예요. 허리도 굽고 손에 붕대까지 감으셨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저 내가 번 돈을 오로지 나에게 투자하면서 행복하게 살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슈퍼 주인 할머니가 찾아오신 거예요. 허리도 굽고 손에 붕대까지 감으셨더라고요. 말씀하시길 더 이상은 나이가 들어서 슈퍼 운영을 하기 어렵겠다고 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야 했는데 그게 또 제 인생에 큰 사건을 만들게 됐습니다. 사실 그동안 건물 상태가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 샀을 땐 낡아서 허름했는데 제 성미에 그건 또 그냥 못 두거든요. 어지간히 신경 쓰지 않으면 못 버티는 성미라
결국 외관 싹 리모델링 했죠. 페인트도 새로 칠하고 겸사겸사 할머니 슈퍼 간판도 바꿔드렸었고요. 게다가 운도 좋았어요. 근처에 새 길이 뚫리고 지하철역이 생기면서 유동인구가 확 늘었거든요. 덕분에 건물값이 쑥쑥 올랐어요. 이 정도면 노후는 걱정 없겠다 싶었죠. 그래서 세입자 구하는 것도 별 걱정이 없었어요. 이 정도 입지면 금방 나가겠지 싶었는데 진짜로 부동산에서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사장님, 이번에 카페 하시겠다는 분이 계신데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조건 괜찮아요. 보증금도 다 준비된 것 같고 신용도 괜찮으시더라고요. 괜찮으시면 제가 한번 철저하게 살펴봐 드릴게요. 카페요? 요즘 1층엔 그런 거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혹시 어떤 분들이에요? 곧 결혼하는 신혼부부라는 것 같더라고요. 여자분이 사업자 등록 내셨는데 깔끔하게 잘하고 사실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한번 직접 보고 얘기해 볼게요. 그렇게 계약 이야기하러 부동산으로 갔는데요. 문을 열자마자 임차인으로 예상되는 여자가 일어나서 반갑게 인사하는데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보자마자 알겠더라고요. 5년 전에 제 전남편이랑 바람 피던 그 여자라는 걸요. 사진 속에서 봤던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5년이면 사고가 있지 않은 이상 사람이 크게 바뀌지 않긴 하겠다만 진짜 시간은 그 사람만 피해갔나 싶을 정도로 똑같더라고요. 저는 순간적으로 헛기침이 튀어나왔는데 그 사람은 제 얼굴을 전혀 눈치 못 챈 건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한 건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살갑게 굴더라고요. 이 근처 건물주분이 이렇게 젊으신 줄 몰랐어요. 진짜 대단하시다. 부러워요. 아, 그래요? 뭐 그냥 오래 갖고 있던 건물이라 그런 거죠.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동안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휘몰아쳤어요. 세상이 이렇게 돌고 도는구나. 그때 그 여자가 내 인생을 부수더니 이제 내 건물에 들어오겠다고?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인연일까 싶었죠. 물론 겉으론 아무렇지 않게 대했어요. 그 사람은 제 이름도 몰랐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직접적으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제가 일방적으로 남편의 폰 속 사진과 메시지로만 봤던 얼굴이었으니까요. 게다가 남편 때문에 힘이 들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여자가 제 결혼 생활을 파탄낸 것이나 다름없잖아요. 몇 년이 지난 일이라고는 하지만 복수심이 안 불타오를 수 있겠어요? 복수라는 건요, 감정 터트리는 게 아니라 머리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 같으면 그 자리에서 머리채라도 잡았겠지만 이번엔 다르게 가야 했어요. 그래야 오래 가고 제대로 박힐 테니까요. 저를 이혼시켜놓고선 예비 신랑이랑 카페를 차릴 거라며 신나게 떠드는 그 여자를 보는데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더라고요. 저희요, 연애한 지 벌써 6년 됐어요. 이번에 드디어 결혼해요. 진짜 오래 기다렸죠? 6년이나요? 네, 남자친구가 저 믿어줘서 여기까지 왔죠. 거의 부부나 다름없어요. 딱 그 말 듣는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어요. 제가 이혼한 지 5년 됐거든요. 6년 전부터 이 남자랑 연애했다고. 그럼 그때는 제 남편이랑도 동시에 만났단 얘기잖아요. 계산이 너무 딱 맞죠? 진짜 기가 막혔어요. 와, 이 인간은 남의 인생 2개를 한 번에 갈아버렸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계약할 때부터 조용히 밑그림을 그렸어요. 일단 계약 조항에 꼼꼼하게 손을 봤죠.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 내용이에요. 영업 허가 및 소방 점검, 위생 기준 등 법적 행정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을 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이렇게요. 부동산 직원이 의아한 눈으로 물었어요. 사장님,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다 알아서 써드리는데 역시 꼼꼼하시네요. 아, 그런가요? 사장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 알지만 저도 혹시 몰라서 공부 좀 해봤거든요. 제가 놓치는 거 있으면 사장님이 꼭 보고 말씀해 주세요. 그럼요, 당연하죠. 이렇게 꼼꼼하신 분 몇 분 없는데 저희도 사장님 덕에 일처리 수월하게 하네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죠. 그때 상간녀가 옆에서 웃더라고요.
진짜 대단하세요. 이렇게 꼼꼼하시니까 건물도 가질 수 있는 거겠죠? 저도 언젠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아, 네. 다 인생 경험이 쌓이다 보면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자 말의 뜻도 모르고 그냥 웃더라고요. 그 얼굴을 보니까 더 확신이 들었어요. 이 여자는 자기 과거를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걸요. 남의 남자랑 불륜을 저지르던 시절에도 다른 남자 손잡고 웃고 있었던 인간이니까요. 그럼 이제 저도 이 인간한테 진짜 후회가 뭔지 가르쳐 줘야죠. 저는 CCTV도 새로 달았어요. 출입기록 시스템도 전부 바꿨죠. 법적으로 문제없는 선이지만 제겐 방패이자 창이었어요. 합법적인 증거 확보 참 기가 막힌 명분이잖아요. 그러면서 조용히 그 여자의 사업자 정보, SNS 계정, 과거 기록을 다 모았어요. 상간녀 소송 때 판결문도 그대로 갖고 있었으니까요. 그 여자는 아무 의심도 안 했어요. 예비 신랑이랑 손잡고 웃으며 카페 인테리어 얘기를 하고 메뉴 사진을 올렸죠. 사랑과 커피가 있는 공간이라나 뭐라나 그 문구를 보고 있자니 참 웃기더라고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카페가 완성됐어요. SNS에서 꽤 인기 끌 법한 인스타 감성 카페였죠. 손님도 하나둘 몰려오고 장사도 잘 되는 눈치였어요. 저는 그냥 기다렸어요. 사업이 번창할수록 이 여자가 더 들뜨고 더 방심할수록 제가 움직이기 좋은 타이밍이 오니까요.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동네에 그런 개인 카페가 없다 보니 손님들이 줄을 지어 몰려들더라고요. SNS에도 사진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요즘 이 동네 핫플, 신혼부부 감성 카페 이런 해시태그가 달린 걸 보니까 조금 웃기더라고요. 그래, 잘 나가봐라. 그때가 가장 달콤하니까. 저는 가끔 1층 내려다보며 그 여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봤어요. 테라스 구역을 봤는데 어느 날 보니까 테이블이 이상하게 늘어나 있더라고요. 원래 4개였는데 6개. 게다가 바닥이 새로 깔려 있었어요. 불법 증축이죠. 저걸 아주 대놓고 했더라고요. 그때 딱 생각했어요. 변한 게 없구나.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남의 남편도 제 남자처럼 만나던 인간이었잖아요. 이번에도 똑같은 거죠, 뭐. 며칠 뒤에는 CCTV를 돌리다 또 발견해 버렸네요. 커피 찌꺼기를 통째로 하수구에 쏟아붓고 위생 장갑도 안 끼고 디저트를 만지고 있더라고요. 위생 기준 위반이죠. 저는 그 장면을 멈춰놓고 캡처했어요. 그 여자의 얼굴이 너무 평온해서 더 웃기지 뭐예요. 그런데 정말 까면 깔수록 나온다고. 그 여자가 카페를 오픈할 때 세무관리 사무소를 제가 소개해 줬었거든요. 건물주니까 당연히 도움 준 척 했죠. 하지만 뭐 아시다시피 다 감시하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그 결과가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몰랐네요. 사장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1층 카페 있잖아요. 네, 왜요? 요즘 현금 결제가 꽤 많아요. 신고는 저희가 정상 처리 중인데 혹시라도 세무서에서 자료 요청 들어오면 건물주님도 좀 귀찮아질 수 있어서요.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 그냥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조심해 주셔서 감사해요. 혹시라도 빠지는 부분 있으면 다 기록 남겨두세요. 저도 괜히 엮이고 싶진 않아서요. 네, 그럼요. 걱정 마세요. 이미 다 정리 중이에요. 그 통화를 끊자마자 머릿속이 또렷해졌어요. 그림이 완성됐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테라스 불법 증축, 위생 위반, 현금 결제. 전부 외형적으로는 작은 위반처럼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면 행정처분, 사업정지,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저는 필요한 자료를 다 모았어요. CCTV 캡처, 날짜별 기록, 세무 내역서 4본까지. 그리고는 관련 기관에 정식으로 제출했지요. 딱 필요한 만큼만 감정 한 톨 섞지 않고요.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보건소에서 위생 점검이 나왔고 소방서에서 현장 조사, 세무서에서 예비 조사 통보까지 동시에 들어왔어요. 3군데가 한꺼번에 움직이니 그 여자가 정신이 안 나가고 배겨요. 결국 며칠 뒤 카페 유리문에 하얀 종이가 붙었어요. 영업정지 15일. 그 글자 딱 보는 순간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제 건물에 있는 가게가 영업정지를 당해서 제 건물도 좀 손해를 본다? 그런 건 크게 중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경험은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잖아요. 며칠 뒤 그 여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얼굴이 완전히 상했더라고요. 화장도 안 한 얼굴로 손에 종이 뭉치를 들고 서 있었어요. 사장님, 저 진짜 억울해서 그래요. 저 그런 일들을 한 거 아니에요. 그냥 가게 꾸미다 보니까 테라스 좀 손댄 거고 이거 경쟁업체에서 신고한 게 분명하다니까요. 요즘 그런 일 많잖아요. 저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죠? 아이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누가 걸릴 일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니까 곤란하네요. 뭐 영업정지 처분 끝나고 더 힘내시면 되죠. 사장님, 아시잖아요. 저 결혼 앞두고 있는 거. 그거 준비하느라 하루라도 빵꾸가 나면 곤란한 상황이라서 그래요. 사장님, 이번 달 월세라도 좀 유예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요. 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서 그 얼굴을 봤어요. 억울하다고 죽겠다고 하소연하는데도 한 톨의 불쌍함이 안 느껴졌어요. 지가 안 한 일 보고 했다고 한대요. 했던 거 들킨 거면서 뭐가 억울하다는 거래요. 저는 그 여자가 하소연을 늘어놓는 걸 잠자코 듣고 있었어요. 자기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느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느니, 이 상황이 억울하다느니 뻔한 레퍼토리였죠. 마치 제가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누그러질 거라고 생각하는 얼굴이었어요. 근데 그 말 중에 결정적인 게 하나 있었어요. 결혼이 한 달밖에 안 남았다고요. 그 말 듣자마자 입가가 조금 올라갔어요. 저는 가방 속에서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그 앞에 툭 던지듯 올려뒀죠.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결혼이나 할 수 있겠어요? 이거 보시죠. 상간녀가 의아한 얼굴로 그걸 펼쳤어요. 첫 줄을 읽자마자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판결문, 하얀 종이 위에 선명한 글씨, 불륜, 위자료. 옆에서 예비신랑이 고개를 내밀더니 그걸 낚아채서 읽었죠. 뭐야 이게? 너야? 아니야. 아니, 자기야, 옛날 일이야. 진짜. 아니, 당신이 왜 이걸 가지고 있어요? 뒷조사라도 하셨다는 거예요? 5년 전이면 오래됐다고 하기엔 애매하죠. 그리고 뒷조사? 웃기지도 않아. 너 때문에 이혼한 사람이 바로 나다, 이년아. 그 말이 끝나자마자 상간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눈이 동그래져서 절 보는데 그 표정이 참 기가 막혔어요. 옆에 보니까 예비 신랑도 눈빛이 달라졌더라고요. 처음엔 혼란이었고 그 다음은 의심, 그 다음은 분노였죠. 이거 5년 전이잖아. 너랑 나랑 만난 게 6년 전인데 너 나랑 만나는 도중에 유부남이랑 바람을 폈었다고? 아니야. 진짜 그건 실수였다고. 그땐 몰랐어. 그 사람이 결혼한 줄도 몰랐다니까. 결혼한 걸 몰랐다는 걸 지금 나한테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너 소송당한 후에도 계속 누구 만난 거 아니야? 지금도 만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아니야. 그 이후로는 없었어. 진짜야. 나도 소송당할 거 얼마나 무서웠는데.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예비 신랑은 머리를 감싸 쥐었고 상간녀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내 펼쳤죠. 이제 정리할 게 남았네요. 이 여자가 제 남편과 바람을 피워서 제가 이혼했고 지금은 제 건물 임차인이에요. 그런데 계약서에 적힌 조항들 다 어기셨죠. 불법 증축, 위생 위반, 세금 누락 전부 명백한 사유예요. 저는 오늘부로 임대차 해지 통보 드릴 겁니다. 법적 대응도 이미 준비했고요. 상간녀 예비 신랑이 황급히 저를 봤어요. 잠깐만요, 사장님. 우린 정말 몰랐어요. 그냥 일이 커질 줄 몰랐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 이전 일이라면 제가 이 사람이랑 얘기해서 꼭 사죄를 드릴 테니까 그쪽 사정까지는 신경 못 써요. 그쪽 분도 사람 보는 눈을 키우셨어야죠. 사장님, 제발요. 한 번만요. 제가 다 고칠게요. 다시 점검도 받고 세금도 내면 되잖아요. 제가 뭐 하면 안 될 거 갑질하는 것도 아니고 엄연히 다 계약서에 적혀 있는 거잖아요.
저는 법대로 할 겁니다. 그 후 저는 말한 것처럼 법대로 바로 진행했습니다. 임대차 해지 통보를 공식으로 보내고 서류를 정리하고 변호사한테 전달했죠. 그리고 며칠 뒤 그 가게 앞엔 영업 종료 안내 문구가 붙었어요. 보증금이야 돌려줬죠. 하지만 인테리어며 카페에 있던 기기들 다 떨이로 넘겨야 했을 테니 손해가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그 여자가 그렇게 아끼던 테라스며 조명들도 다 철거돼서 카페 자리는 결국 흰 벽만 남았죠. 그 일이 있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길래 문 쪽을 봤는데 웬 여자가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냄새부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술 냄새, 담배 냄새, 땀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머리도 며칠은 못 감은 듯 떡져 있었고 얼굴은 울어서 퉁퉁 부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입이 열리자마자 쏟아지더군요.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나한테 왜 이래? 내 인생 망했잖아.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저는 창문을 반쯤 열고 그녀를 바라봤어요. 네가 사람이냐고 목청을 높이는 그 꼴이 웃기더라고요. 그걸 네가 나한테 말하니? 말하면서도 우습다는 생각 안 들어? 나만 잘못했냐고.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지. 왜 나만 욕해? 그 남자 때문이라고. 당신 전 남편이 나한테 먼저 들이댄 거라고. 전 남편? 걔 이미 벌 받을 만큼 받았어. 바람 피운 게 들통나서 수영 강사 자리 잘렸거든. 지금은 뭐 지방 어디 헬스장에서 땀 뻘뻘 흘리며 PT 뛰고 있대. 그래서 이제 네 차례였던 거야. 어때? 공평하지? 상간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잠깐 입을 꾹 다물더니 이내 울음이 터졌죠. 그럼 당신이 제 예랑이한테 그거 거짓말이라고 좀 해주면 안 돼요? 제발요. 그 사람이 저 버리면 저 이제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왜 한 적도 없는 거짓말을 했다고 말해줘야 하지? 너가 나한테 뭐 부탁할 입장이니? 그 말을 하자 상간녀 눈깔이 확 뒤집히더라고요. 욕이 연달아 터졌어요. 이 쌍년아, 네가 사람 새끼야? 내 인생 망쳐놓고 좋냐? 네 꼴도 곧 그렇게 될 거야. 저는 팔짱을 끼고 한숨을 쉬었어요. 아휴, 욕할 정신 있으면 머리나 감아. 경찰 부르기 전에 꺼져. 그녀는 그 말에 소리를 지르며 제 앞으로 달려들었어요. 순간 놀라서 뒤로 물러섰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죠. 잠시 후 경찰 2명이 도착해서 그녀를 붙잡았어요. 아가씨 진정하시죠. 이렇게 소란 피우시면 안 됩니다. 이 여자 때문이에요. 내 인생 다 망쳤다고요. 이 여자가 나한테 복수했어요. 이분이 극도한 스트레스로 정신도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얼른 데려가 주세요. 그녀는 끝까지 울부짖으며 경찰에 끌려나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그 눈빛이 참 웃겼어요. 자기가 피해자인 척하는 그 얼굴. 딱 그때 진짜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뒤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상간녀의 예비 신랑이었던 남자였어요. 직접 찾아왔더라고요. 옷차림은 단정했지만 얼굴이 많이 말라 있었어요. 그 여자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날 판결문 보여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눈이 확 떴어요. 그쪽도 힘드셨겠네요. 힘든 거보다 기분이 더러워요. 저 그 여자한테 법적으로 걸 수 있는 건 다 걸어보려고요. 기만, 사기, 뭐든요. 잘하셨어요. 세상에 공짜로 남의 인생 뺏은 사람은 꼭 대가를 치러야죠. 그 남자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경쾌하게 들리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그날따라 공기가 참 맑더라고요. 그 뒤로 그 여자는 그냥 싹 사라졌어요. 진짜 완전히 전화도 없고 문자도 없고 사람 하나가 통째로 증발한 느낌이랄까. 그 여자가 그러고선 결국 다른 동네로 가더니 엄청 작은 카페로 이전을 했거든요. 근데 그 카페도 벌써 딴 사람한테 넘어갔대요. 간판도 새로 바뀌고 내부 인테리어도 싹 갈았더라고요. SNS도 다 닫혔어요. 예전엔 커피 한 잔 사진 올릴 때마다 해시태그 10개씩 달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계정 자체가 없어요.
그거 보고 그냥 피식 웃음 나왔어요.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다 또 엉뚱하게 전 남편 소식이 들려왔어요. 지방 헬스장에서도 오래 못 버티고 결국 잘렸대요. 회원들이랑 트레이너들이랑 유사연애했다는 소문이 돌아서 어디를 가도 못 버텼다나. 그래서 결국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다는데 그 말 들으면서도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진짜로요. 그냥 개벌은 남 못 주네. 그 생각 하나뿐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열이 치밀거나 아니면 통쾌하거나 뭐라도 느꼈을 텐데 이젠 그런 감정조차 없더라고요. 그냥 다 끝난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요, 저도 제 생활을 좀 바꿔봤어요. 건물 2층에 조그만 공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스튜디오처럼 꾸며놨는데 사실 뭐 대단한 건 없어요. 책상 하나, 커피 머신 하나, 햇빛 잘 들어오는 창문 하나. 그냥 조용히 앉아있을 수 있는 자리요. 취미를 새로 하나 만들고 싶은데 수영 말고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보고 있어요. 이젠 그냥 저를 위해 사는 거예요. 누구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없고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도 없어요. 그냥 오늘 내가 편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가끔 1층 내려가다가 그 카페 앞을 지나칠 때가 있어요. 이제는 다른 가게가 들어왔죠. 간판도 향기도 다 바뀌었는데 이상하게 그 앞을 지나면 그 여자가 소리 지르던 얼굴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럴 땐 그냥 웃어요. 그때 잘 참았다 진짜. 그 말을 입으로 내뱉고 나면 이상하게 속이 시원해요. 그때 분노로 복수했으면 아마 후회했을 거예요. 근데 전 늦은 만큼 철저히 계산적으로 복수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긴 것 같아요. 이제는요, 그냥 조용해요. 아무도 없고, 아무 일도 없고, 그냥 제 인생만 남았네요. 이제야 억울하게 넘겼던 지난 날들이 풀린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